여러분,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분들이 5년 이내 35%가 도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제 주변에 귀촌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살고 계시길래 저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외곽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 2층의 전세로 살고 있는 올해 70살 박희철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방 2칸짜리 빌라입니다. 원래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전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대구에 살았는데요. 귀촌을 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할 무렵에 방송에 나오는 여러 유명 연예인의 시골 생활, 귀촌이나 귀농의 성공담은 답답한 도시 생활의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손으로 텃밭 일구고 아침이면 산책하고 낮이면 낚시 다니며 막걸리 한 사발 곁들이는 그런 인생, 그게 퇴직 후 제가 꿈꾸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제 모습이 말해줍니다. 혹시라도 전원 생활이나 귀촌을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도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골 생활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를 오가며 35년 동안 근무했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 서류 정리하고 보고서 쓰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월급은 날짜 맞춰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 덕분에 성실하게만 살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그렇게 굳게 믿고 지냈습니다. 남들처럼 주식이나 펀드, 비트코인 같은 투자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뉴스에서나 듣는 이야기였지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정직하고 꾸준하게 살아왔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내 덕분에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빠듯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예금도 조금 모으고 공무원 연금까지 받을 준비가 착실하게 되어 있었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소망이었죠. 어릴 적 제가 자란 곳이 경북 봉화의 깊은 산골이었거든요. 학교 가려면 산을 2개나 넘어야 했고 논밭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고 냇가에서 물장 굳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늘 그리웠죠. 나이가 들고 도시 생활의 팍팍함에 지쳐갈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매연을 마시고 복잡한 사람들 틈에 섞여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삭막해지는 것 같았어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이 사무쳤습니다. 퇴직하고도 5년 더 일을 한 다음에 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당신도 편하게 살아야죠. 그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야 결혼도 했고 알아서 살아요. 자식들의 지지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본격적으로 귀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시골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골에 정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전국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경북 지역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도 하나하나 연락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었죠. 귀농귀촌 아카데미라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농사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현장 체험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귀농 선배들의 강의를 들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담을 귀 기울여 들었고, 실제 농가에 가서 며칠 묵으며 몸으로 직접 부딪혀 보기도 했습니다. 삽질하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죠. 저는 막연한 동경이 아닌 철저한 준비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 선정 역시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향과 가까운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대구에 있는 자식들이 오가기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구에서 1시간 거리인 곳으로 좁혀갔습니다. 군청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혜택, 농기계 대여 시스템, 의료 인프라, 마을 분위기까지 다 따져가며 비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군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땅값 확인하고 실거주하는 분들 이야기까지 듣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착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손에 넣은 땅이 바로 700평 부지에 텃밭 1000평 딸린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넓은 땅이었죠. 중개업자가 소개해줬지만 집은 직접 설계사를 만나며 2층짜리 단독으로 지었습니다. 제 손때 묻은 집을 짓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연못도 만들고 마당엔 푸른 잔디를 깔고 텃밭에 물길도 내고 아내가 좋아하는 장독대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제가 직접 꾸민 작은 쉼터도 만들었죠. 귀촌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괜찮았는지 8억을 받았고 퇴직금 일부와 예금 및 적금을 포함해 10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집 짓는데 5억, 땅 1억, 차량과 농기계 구입 등으로 또 1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총 7억이 나갔고 남은 3억은 생활비로 아껴 써야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해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져온 짐 정리하랴, 농기계 구입하랴, 마을 사람들 찾아가 인사 돌리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군청이나 농협에서 하는 귀농교육, 농업기술센터 강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비료 뿌리는 법, 작물 키우는 법, 병충해 관리, 잡초 방지까지 배워야 할 게 끝이 없었습니다. 삽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는 일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구슬땀을 흘렸고 저녁엔 귀농 책자를 펼쳐놓고 아내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어떤 작물이 우리 땅에 잘 맞을지 밤늦도록 연구했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부녀회 행사며 마을회관 모임에 부지런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아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아보자며 둘이서 손 꼭 잡고 다짐하던 때였습니다. 또 하나 바빴던 이유는 대구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집 구경하겠다며 오고 밥이나 먹자며 오고 낚시하자며 오고 막걸리 한잔하자며 오고
한 번 오면 대개 하룻밤 자고 가니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형님, 아우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니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유와 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잘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내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천천히 늙어가자고 서로 다짐했었습니다. 저희의 귀촌 생활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로 접어들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그곳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거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쳐놓았던 환영의 막을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닌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막 내려왔을 때는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며 어르신들이 텃밭 가꾸는 법도 알려주고 막걸리 한 사발 나누며 허허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마을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환영은 일시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멀찍이서 쳐다보는 시선 속엔 외지인이라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죠. 저는 그 벽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이웃이 되기까지, 이곳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을마다 기존에 형성된 가족혈 연향우의 중심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히 얽혀 있었고, 새로운 제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누구는 누구네 조카고, 누구는 누구네 사돈이고,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며 서로의 조상 묘까지 챙기는 관계 속에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저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그 울타리 밖 사람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벽 앞에서 저는 작은 돌멩이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행사에도 매번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경로잔치, 체육대회, 마을회관 행사 할 것 없이 불러주면 만사 제쳐두고 갔습니다. 성의껏 기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오히려 매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제가 낸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죠. 마치 제가 마을의 ATM 기계라도 된 듯 그들은 저에게 기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양반이 내려왔으면 동네 위에 뭐 좀 해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는 외지인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일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결정적인 정보나 중요한 행사는 저희 부부만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중요한 마을 회의나 공동 작업이 있을 때면 저희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그저 뒤늦게 소식을 듣고 허탈해할 뿐이었죠.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떡도 나누고 인사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눈만 마주치고 어색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해도 건성으로 받거나 아예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가가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네 안에서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것들이 이곳엔 없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 의료와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감기라도 심하게 걸리면 읍내 작은 의원에 가야 했고 큰 병원은 대구까지 나가야 했어요.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렸죠. 한 번은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도시 같으면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겠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앰뷸런스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도착했을 땐 이미 시간은 흘러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그때의 답답함과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 시 구조가 늦어져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마트 한 번 가려 해도 차 몰고 40분을 나가야 했고 가끔 장날에 트럭 몇 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고기를 사려면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 했죠. 음식 배달료, 그런 건 이곳에선 사치였습니다. 배달이 되는 곳은 읍내 몇 곳뿐, 우리 마을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허기가 져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간단한 외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겨울이면 더 심각했습니다. 도시처럼 중앙난방이 아니다 보니 기름 보일러에 장작까지 필요했습니다. 난방비는 도시의 2배가 넘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했죠. 눈이라도 오면 도로가 막혀 버스도 끊기고 택배도 안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속에서 우리는 외딴 섬처럼 갇히곤 했습니다. 식료품이라도 떨어지면 난감하기 짝이 없었죠. 가스도 수도도 전기마저도 끊길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처음엔 새로 지었다고 안심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골 바람과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 고장 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문, 새는 지붕, 곰팡이 핀 벽 고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폭우라도 쏟아지면 지붕 손 봐야 했고 장마철이면 배수 문제로 한숨 쉬기 일쑤였습니다. 수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긴 그런 전문 업체가 없었습니다. 읍내에 겨우 한두 군데 있는 철물점에서는 간단한 공구만 팔 뿐 전문적인 수리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지에서 불러야 했고 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달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비들, 즉 하수도 문제, 외부 전문가 출동에 드는 교통비, 농약 구매 등이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니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로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시골살이지 뭐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텃밭 일도 갈수록 고역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일거리 삼아 상추며 고추 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농약이며 비료며 잡초며 신경 써야 할 게 끝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허리를 굽히고 일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한순간 방심하면 병충해로 작물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정성껏 키운 작물들이 하루아침에 시들고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7월 폭우에 밭이 침수돼 수확을 못하거나 늦서리 해충 피해로 1년 농사가 허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냉혹했습니다. 애써 가꾼 텃밭이 물에 잠기거나 병충해로 망가지는 것을 볼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수확은 생각보다 적었고 비용은 계속 들었습니다.
기름값, 농자재값, 농기계 관리비까지 한 푼 두 푼이 아닌 돈이 들어갔습니다. 농사의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수입은 없으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고 저녁이면 허리를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 없이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도시에서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종종 놀러 오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쁘다, 다음에 가겠다 하더니 결국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녀회며 회관 모임에 열심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부만 모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그 환한 웃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얼굴에는 도시를 떠나오기 전과는 다른 깊은 피로와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또한 시골 생활이 맞지 않아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주변의 실제 목소리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하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밭에서 혼자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엔 밭에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고 저녁이면 말없이 막걸리 잔 앞에 앉아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란 게 뭐였을까? 조용히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고 외롭고 피곤할까? 도시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곳은 또 다른 차원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적응할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좁히는 것뿐 아니라 귀촌에서 먼저 정착한 분들과도 많이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저와 비슷하게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곳저곳 꽤 있었습니다. 5년 된 분도 있고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몇 년 지나야 안다니까요. 적어도 5년 마음 내려놓고 살아야 조금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 쉽게 안 열려요. 이런 말들을 술자리에서 밭일하면서 가끔 음대 나가 커피 한 잔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뭐든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필요할 때는 기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마을 인프라도 하나하나 사람들과 부딪히며 쌓아야 한다는 것, 작은 도로 하나, 농수로 하나, 농기계 빌리는 일 하나까지 관계로 엮여 돌아가는 게 시골이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말자. 천천히 조금씩 적응하자고요. 그래서 저 역시 몇몇 기촌 선배들과 어울리며 인프라를 구축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읍내에 사는 지인들과 농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농협에 자주 얼굴 비추며 농기계 대여 시스템도 알아봤습니다. 조그마한 공동창고를 마련해 각자 농기구도 공유하고 땔감 나르는 일도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시처럼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몇 번 밥 먹고 막걸리 마시며 농사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다져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겨우 조금씩 편해질 때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5년 넘게 버틴 분들도 10년 넘게 버틴 분들도 처음 몇 년은 매일이 외로움과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병원 하나 없고 마트 하나 멀고 문화생활 없고 교통 불편한 이 현실에서 한동안 좌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스스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이 그땐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외지인이라는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아내가 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손등이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시골에 살면 이런 일이 언젠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했지만 여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병원까지 가는 길도 멀고 험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일 이후 아내는 한동안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시였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러고 사나 모르겠다고요. 아내를 보며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한번 병원에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버렸고 검진이며 치료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까지 모든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점점 적자였습니다. 텃밭에서 농사지은 고추나 과일을 팔아본 돈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간호에 지쳤고 저 역시 마음까지 병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은 아들의 결혼 문제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로서 해줘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내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려면 그 정도도 부족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팔지 말 걸, 그때 그냥 대구에 남았으면. 후회라는 게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농사란 것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농기계 유지비, 인건비까지. 수확량도 매년 들쑥날쑥했고 자연재해는 가차 없었습니다. 태풍 한 번이면 밭은 쑥대밭이 됐고 병충해는 순식간에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변수가 많고 냉혹하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드니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새벽이면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야 했고 낮엔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 흘렸습니다. 집안일도 만만찮았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텃밭이었는데 어느새 의무가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집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붕, 수도, 전기, 난방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돈이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살 수 없다. 도시로 돌아가야겠다. 아내와 둘이 다시 대구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억 들여 지은 그 집이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에서 3억에도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2억 5천에라도 내놓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려면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고 새 놓을 수도 없었고 결국 집은 그냥 비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고는 점점 소진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하나둘 빠져나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었고요. 마을에서는 점점 더 우리 부부를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 동반 모임에도 잔칫집에도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했고 서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바란 건 조용한 노년이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면 더 삭막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저뿐이었죠. 창밖에 보이는 건 논밭뿐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길이 전부였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걸려있던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이런 걸로 민폐가 아닐까, 쓸모없는 하소연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의외로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내려와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고 생활비는 바닥이 나고 있으며 아내도 병을 얻었고 저도 암 판정을 받았다고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사에게 다시 연락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간혹 있고 이미 겪은 분들의 상담 경험이 많은 곳이니 직접 도움까진 안 돼도 방향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복지사는 귀농귀촌 상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용기를 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귀촌 준비할 때 받았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다시 전화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뭘 가장 걱정하시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것, 생활비가 바닥난 것,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 외로움. 도시에 돌아가고 싶지만 갈 길이 막막하다고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골 귀촌주택이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이런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례가 꽤 많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농 실패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라 했습니다. 또 농협이나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같은 곳에 집이나 토지를 매각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고립감, 사회적 단절 때문에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며 노인복지센터, 보건소 등과 연결해 심리상담을 받아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 내 사정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님, 인생이 틀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찾으면 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랜만에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내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지사와 귀농귀촌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짜냈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그리고 동네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도 내놓아야 팔릴까 말까 할 겁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월세는 고작 20만 원 수준, 전세는 아예 찾는 사람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죠. 애써 지은 꿈의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늙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매매를 끌다가 결국 2억 5천만 원의 집을 넘겼습니다. 팔리지 않을 것 같던 집이 겨우 팔렸을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니 대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골 집을 판 돈과 남은 잔고를 합치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전세 정도만 가능했고 매매는 불가능했습니다. 또 노후 자금도 필요했고요. 결국 저와 아내는 대구 외곽의 조그마한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방 2칸짜리 다세대 주택 2층. 그곳이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10억 원으로 시작했던 전원 생활의 꿈은 3억 원 남짓 남기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1억 원을 줬으니 4억 원이 남은 셈이네요. 이제는 연금과 아껴둔 예금 조금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마치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던 시골에서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더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보안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을 지키며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월 6,070만 원 남짓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누군가와 얼굴 마주하고 인사 나누며 사는 게 시골에서 느꼈던 고립감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안녕하세요 하는 해맑은 인사가 저에게 활기를 넣어줍니다. 아내도 천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처음 빌라로 돌아왔을 땐 낯설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근처 마트에 가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둘이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그땐 왜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내려갔을까? 그 아파트가 그렇게 답답했나?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그땐 그게 꿈 같았으니까요. 도시의 찌든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혔던 거지. 맞습니다. 아파트 팔고 차 팔고 모든 걸 정리해 내려간 우리 둘은 그때만큼은 확신했으니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전원 생활이란 건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체력,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외로움도 고립도 단순히 심심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불편함은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혔죠. 지금 이 빌라에 살며 저는 다시 느낍니다. 도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 좋은 겁니다. 마트도 병원도 사람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가끔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엔 시골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해줍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현실을 직시하시라고요.
저처럼 모든 걸 걸고 내려갔다가 다 잃고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두려워 말고 도움 요청은 많이 하시라고요. 아내와 저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남은 돈은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둘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제 저에겐 자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말 붙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 덕분에 저는 늦게나마 제가 진짜 어디에 있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귀농이나 귀촌 누군가에겐 인생의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모든 걸 걸고 내려갔다가 결국 돌아오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골살이는 동경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체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